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빗소리가 창문을 때려서 잠 설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히요, 큰 걱정을 했던 태풍 뿌라삐룬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더 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약해졌다는데요. 정오 무렵에 제주도 오른쪽 바다를 스치고 밤에는 부산 앞바다를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약해졌다지만 그래도 비의 신, 비태풍입니다. 주변 단속 다시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문정인 특보 발언에 오랜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오랜만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 발언에 크게 공감을 표시한 게 지금 화제입니다.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에다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들이는 게 훨씬 더 평화를 담보한다. 이렇게 말한 문정인 대통령 특보 발언이 옳다라는 건데요. 한국당이 정부 인사 발언에 이렇게 공개 칭찬을 한 거 오랜만입니다. 협상이든 토론이든 모든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오늘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시작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동의할 건 동의하는 협상이 되길. 그래서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길 학수고대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폼페이오의 세 번째 방북입니다. 모레 방북을 한다고요?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네요. 예.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특히 그제 북미 간 판문점 회담이 있었는데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방북을 하는 것이라 비핵화 프로세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남측의 또 다른 팀이 북한을 갑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 통일 농구 경기 대표단 오늘 군용기 편으로 방북을 하는데요. 예. 남녀 농구 선수단 50명 또 정부 지원단 기자 등을 포함해서 모두 100명이고요. 내일 혼합 경기, 모레 친선 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개최한 뒤에 6일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네요. 그래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갑론을박 보유세 최종 권고안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최종 카드로 여겨졌던 게 보유세 개편안 아닙니까? 네. 그 최종안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네,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거든요. 예. 정부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곧 정리할 것 같은데 아마 권고안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 2.5% 수준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공시가격 대비 과세 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보다는 충격파가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는 재산세 인상까지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하나만 더 보죠. 자살불은 기내식 공급 차질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는 싣지 못하고 그냥 떠난 비행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그 업체의 협력업체 대표가 그 윤모 씨라고 하는데요. 예. 어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내식을 제때 못 된 그 업체 사장이 예, 그 업체 협력업체 대표. 협력업체가. 네. 가족들은 윤 씨가 기내식 공급 차질의 사태에 괴로워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제 기내식 공급업체가 갑자기 바뀌는 상황에서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이런 사태까지 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대한항공은 심한 갑질에도 사람이 죽진 않았다. 아시아나는 어떤 슈퍼 갑질을 했길래 사람이 목숨을 버리느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네요. 이게요. 좀 들여다보니까 복잡해요. 네네.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행간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아시아나 기내식대란의 이면 행간 들여다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국회만 밥값을 못한다. 이번 주 내에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밥값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회가요, 후반기 원구성을 7월로 넘긴 게 2002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각 당이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번 주 내로는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있죠. 개헌.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밥값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지금 국회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회를 어떻게 보실지 두렵습니다. 두려울 정도.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원구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그냥 바람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방치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참 하루하루 갑갑한 마음입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 이거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당연하다. 이게 지금 한국당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어야지. 그런데 실제 협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어떤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에만 앉으면 법사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얘기해볼 여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오늘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두 차례 만나긴 했지만 전혀 상견례 한 정도 말고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이게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유한국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협상만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서 사실 굉장히 자제해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16년 만에 후반기 원구성은 이렇게 7월로 넘어가는 이런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한국당 상황이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 빨리 테이블에 앉아라 이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은 법사위원장은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또 양보할 수도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법사위다 뭐다 이거를 저는 공식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하는 것이 맞죠. 네네. 지금 사실은 이 패들을 다 보여주기는 어려우실 거라는 건 저도 이해가 되고요. 네네. 분명한 건 재헌절까지 결론 안 나면 7월 17일까지 결론 안 나면 재헌절에 국회의장 없이 최다선 서청원 의원이 경축사 낭독해야 되는 상황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엔 완료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또 그 날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 초조한데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는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개헌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콩 원내대표님.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지만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사실 정쟁만 하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도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실상의 폐기 처분을 했거든요. 예. 그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예. 개헌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러는가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예. 지금 단계에서 이 개헌 문제가 그 여야의 입장이 차이라든가 예,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개헌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뭐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좀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뜻을 제가 한번 언론인들이 분석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네. 지금 정의당과 평화당, 민주당 세 당이 앞으로 이제 입법에 함께 하겠다라는 개혁 입법 연대 어떤 연합을 만들려고 하자. 불안해진 보수당들이 그 연대를 좀 해체해 보려고. 왜냐하면은 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의당 입장하고 민주당 입장하고 평화당 입장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 대열을 좀 흐트러 보고자 하는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을 내놓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지자체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한 민생 경제 개혁 법안 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어떤 정당들과 함께 예. 좀 개혁연대 같은 걸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엊그제부터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말합니다. 아니 어쨌든 몇 달 전만 해도 야당을 반개헌 세력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테이블로 나와서 논의하자 이러더니 이제 하자고 하니까 왜 민주당이 거부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개헌 문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원구성 자체도 협상이 안 되는데 지금 개헌 문제 그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될 걸 알면서도 지금 한국당이 네네. 일단 던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홍영표 원내대표님, 네. 개혁 입법 연대, 뭐 이른바 범진보 연대라고 불리는 그 연대, 그거는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당, 평화당, 민주당 세 당이 함께 확실히? 아니 저는 뭐 원구성이 끝나면 일단은 정의당, 평화당과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저는 뭐 가능한 모든 당이 그런 동의를 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당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정을 하진 않죠. 당연히 문은 열어놓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이 연대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협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사사건건 이 태클을 걸면서 삐걱삐걱 국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뭐 단정적으로 좀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지 단정적으로 제가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원구성 협상이 끝나고 나서 7, 8월 달에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각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질문 드릴 게 많네요.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네. 뭐냐면 강길부, 송금주, 이용호 3명의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할 거다. 민주당이 계속 영입 시도 중이다. 이런 소리 어제부터 파다해요. 사실인가요? 뭐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뭐 세 분을 영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원구성이 끝나고 나야 본격적으로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원구성 협상 뒤로 좀 보긴 해야겠지만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군요. 또 그분들도 저희 당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당에서도 지금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원구성을 앞두고 몇 석을 늘려서 하면 또 뭐 저는 전체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리대로 좀 원구성은 하자. 저는 이런 취지로 사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논의는 원구성 협상 뒤로. 근데 자유한국당 탈당한 강길부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쪽에 입당 의사를 전했고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네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입당 의사를 강길부, 손금주, 이용호 의원 다 전하긴 전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출신이란 점 때문에 당원들 중에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철새 이미지 너무 강하지 않느냐, 또 받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당의 입장이라든지 국회의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무쪼록 원구성 협상 빨리 좀 끝나서요. 국민들한테 밥값 이제야 비로소 하는구나.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1년에 몇 번이나 타세요? 김성환 씨는? 많이 탈 때는 한 몇 번 타고요. 아닐 때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네. 저도 뭐 한 번 정도 타는데 장거리 해외 갈 때는 사실은 그 기내식 먹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남이 차려주는 그렇죠. 음식. 네. 어떨 때는 멀리 갈 때는 한 두 번, 세 번씩도 그렇죠. 먹기도 하니까요. 뭐 음료수도 뭐 시켜 먹고 맥주도 달라고 요 재미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는 기내식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기내식 만드는 협력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어제 끊는 일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행간에 좀 들여다보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기내식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목숨을 끊은 납품업체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기내식 납품업체가 아니라 그 납품업체의 하청업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는 샤프도 앵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이제 이름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는 샤프도 앵코. 예. 이 업체 대표가 숨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했는데요. 이 업체 대표가 아니라 이 업체에 기내식을 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도 앤코에서 야 김치는 A 회사, 뭐 빵은 B 회사, 뭐 그런 식인 샐러드는 거죠. C 회사 이렇게 나눠서 또 그걸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아시아나로 보내는 건데. 그리고 기내식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여러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그 하청하던 그 업체 중에 한 곳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족들은 기내식 납품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업체가 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그 와중에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대표. 참 복잡하더군요. 이거.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가장 약한 줄부터 터졌다입니다. 약한 줄이요? 우리 뭐 기타를 치거나 뭐 악기를 다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무리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줄을 막 당기다 보면은 가장 약한 줄부터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도 악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은 사실 강한 곳은 오랫동안 버티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곳,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책임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업체를 선정한 아시아나에 있잖아요. 하루 생산 능력이 3,000식인 업체에 그 10배에 달하는 3만식을 납품하도록 한다? 이 기내식 뭐 간편 도시락도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아니 3,000식 그러니까 3,000개 도시락밖에 못 만들 정도 회사 샤프도앤코라는 데다가 3만식을 대라. 3만 개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7월 1일부터 그렇게 납품을 하라고 하니까. 주문을 한 회사도 이상하고 그걸 또 감당해내겠다고 욕심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했겠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그거 기내식 납품받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예견된 대란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품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밑에다가 또 무리하게 하청업체들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라. 닥달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업체 입장 제일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약한 줄부터 터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재벌 총수에 의한 총수를 위한 총수의 나라다입니다. 재벌 총수 얘기 여기서 또 나옵니까? 요즘 국정항공사 모습 보면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헷갈립니다. 대한항공 한번 봐보세요. 이건 굳이 말이 필요합니까? 마치 봉건왕조처럼 총수 일가가 직원을 노예 부리듯 했잖아요. 지금 뭐 그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있죠. 네, 치해복권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외국 국적으로 국정항공사 지배하고 상속세 탈루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재된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결정 이제 조만간 나죠. 네, 맞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하면 며칠 내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대한항공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내식 대란이 왜 터졌습니까? 기내식 품질 높이려고 업체 바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면 우리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름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회사 사주 일가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 타이어를 사실상 채권단한테 넘겼어요. 그랬다가 재인수를 하려고 다시 회사를 인수하려고 최근에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국에 매각을 하니 안 하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기내식을 납품했던 업체 LSG 스카이 셰프 코리아에 금호홀딩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1,600억 원어치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LSG라는 다른 회사 하나가 나옵니다. 원래 기내식을 납품했던 기내식 업체예요. 업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니 기내식을 납품하는 것도 납품하는 거지만 BW를 1,600억 원어치나 우리 보고 인수하라는 거 우린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 투자를 좀 해달라. 아니 당신들한테 기내식 이 사업권 줬으니까 투자 좀 해줘. 뭐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부했어요? 네, 거부하고 공정위에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린 다른 곳에 맡길 거야. 그래서 중국 하이난 항공 합작회사 하이난 항공과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1,600억 원어치 BW를 인수를 해줘요. 근데 이 회사 공장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된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번에도 일 다 터진 뒤에 수습할 건가? 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공주무관청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뭐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내식 대란이 터졌는데 뭔 입장을 내놓거나 대책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승객은 비행기 타고 쫄쫄이 군보 가고 있죠.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과 승무원도 라면으로 때워가면서 운항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의 다 받아가면서. 네. 그 기내식 못 먹은 사람들한테는 상품권 주고 있다면서요. 면세점 이용권을 주고 있다 그래요. 아이고. 국토부가 무슨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 못 듣고 있고요. 진해와 2사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내줬다가 뒤늦게 지금 면허 취소를 하니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번에도 또 국토교통부가 다 일 터진 뒤에 한 몇 년 뒤에 아시아나 징계합니다 안 합니다 얘기할 건가요? 지금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이거 뭐 정확히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드린 건데 정확한 조사가 나와서 이런 일 다시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망신 아닙니까? 이런 갑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문을 한 사람도 문제, 그걸 하겠다고 받아든 업체도 문제 아닌가요? 2309님,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고속버스 안에서요.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을 갑작스럽게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조울증 때문이다. 아니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다.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유사한 사건들이 떠오르시죠?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스페셜 뉴스닥입니다. 요즘 스페셜 뉴스닥으로 매주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석 브라더스가 출동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석과 어떤 석이 나올지 잠시 후에 석 브라더스 만나보시죠. 그리고요, 오늘 화제 인터뷰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귀국을 했는데 독일전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정말 기대를 전혀 안 했던 선수가 스타처럼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문선민 선수. 본인조차도 대표팀으로 뽑힐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 문선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죠.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문선민 선수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엊그제 일요일에요.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승객이 50대 승객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면부지 사이였습니다. 이 가해자는요. 그저 누군가를 찔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준비해서 고속버스를 탔다는데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와의 연관성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하동경찰서 연결하죠. 이덕현 경위 만나보겠습니다. 이덕현 경위님 나와 계세요. 예, 고생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동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인 건가요? 예, 일반 고속버스입니다. 예. 예. 그 여성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성은 바로 앞자리에. 거의 중간쯤 자리입니다. 여성은 맨 뒤고 남성은 중간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날 승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 피해자 기준으로 해서는 가해 여성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었죠. 음료수 기준으로 하면 맨 뒤쪽이고. 예. 아까 여성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타겟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몇 자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남성하고 여성이? 한 3줄 정도요. 몇 명 안 탄 버스인데 여성은 맨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남성은 앞에 쪽으로부터 한 3칸 정도 떨어진 자리에. 예.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성이 29일날 집을 나왔거든요. 여행 간다 하면서. 예. 집을 나올 때 이미 그 집에 있던 칼을 한 개 소진하고 나왔고. 과도? 예, 가도 종류 칼입니다. 과도면은 큰 칼은 아니네요. 예. 그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고 또 백화점 들려가지고 부엌칼하고 가도 세트로 된 걸 한 세트를 사가지고 총 3개를 소지하고 통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왜 고기 자를 때 쓰는 좀 큰 칼하고 과도 하나하고 세트 하나를 더 샀어요. 예, 사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예. 통영에서 차를 타기 직전에 그 소주 2병하고 밥하고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소주도 좀 마신 것 같고. 예. 그걸 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럼 탄 거예요? 예, 자기도 뭐 집을 놨을 때 사람을 찔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분을 왜 찔렀냐 하니까는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찔렀다. 가까이 그럼 왜 찔렀냐 하고 하니까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예. 그러면은 가서 몇 차례나 찌른 겁니까? 처음에 입 부분을 찌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 부분, 세 번째 내리치는 다음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면서 그때 왼손을 다쳤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꼬감을 지는 겁니다. 살려달라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남자분이 제지를 했고 그때 버스를 세우니까 승객들 일부는 피해버리고 기사님하고 이제 옆에 있던 승객 두 분이 제지를 했는데 여자는 칼을 안 놔두려고 그 두 분은 칼을 뺏어가는 단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손가락 하나 찢기면서 이제 칼을 뺏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되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버스 안에서 근거를 한 겁니다. 대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찌를 때 칼은 과도였습니까? 예, 가도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도. 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승객들이 잡고 제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예
사람을 해쳐야겠다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나오고 중간에 칼을 더 구입하고 한 개는 불안타. 그래가지고 한 개 더. 한 개로는 불안하다, 부족하다. 자기 말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22살 무직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조울증을 알아왔는데 6개월 전부터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상이 없더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중단했는데 2, 3일 전부터 애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또 증세가 도지는 거를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그냥 통영을 가버린 거죠. 이 주말에 병원이 문을 안 여니까 주말만 지내고 평일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군요. 금요일 겁니다. 29일이면. 예.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지금 보면서 얼마 전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묻지마 범죄 저질렀다. 그 사건 떠오른다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 여성 가해자도 남성을 혐오했다든지 이런 혐오 범죄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찔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해모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묻는 말에 예 아니요 정도만 하고 안 합니다. 입을 그냥 다물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울 상태네요. 지금 조울에서 우울증 상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건데 그 피해 남성은 상태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응급 조치를 하고 수혈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수술 끝내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예, 생명 지장이 없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위님. 좀 더 철저하게 더 이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좀 2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식의 묻지마 범죄가 근래에도 몇 건 더 있었죠.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걸까요? 범죄심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흉혁 교수입니다. 이흉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묻지마 범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일명식이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적 동기 또는 우울하다든가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화풀이 그래서 일면식 없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이 가해자, 이 여성의 특이점은 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다가 끊은 상태에서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막 가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조울증이란 게 이게 그야말로 기분이 극도로 좋았다가 극도로 우울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살인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할머니를 뭐 살해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살해는 아니지만 버스 안에서 훈계하는 어른을 갑자기 뭐 폭행한다든가 또 심지어 산에 가서 방화를 하는 뭐 이런 강력범죄 연결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울증이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공격하는 당시가 바로 이제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울증 상태가 아니라 조증 상태였을 것이다? 네, 충동이 조절 안 되고 공격 행위로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거 이후에 경찰 조사에 전혀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울증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가 있긴 합니다. 몇 시간마다 조증과 울증이 교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개월간 조증과 울증이 교차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칼을 갖고 나갔다고 하는 이 상태도 조증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인 시도 이런 뭐 칼로 사람을 찌를 정도의 공격적인 행위를 보이진 않는데 단순히 그렇죠. 조울증만이 원인이었을까 싶어요. 이것이 다른 문제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 외톨이라고 칭해지는 유형이 있는데 말이죠. 혼자서 계속 지내오고 지속된 피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고 사회적 소통이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억눌린 불만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괴로운 감정으로 이제 폭발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번 사안도 가족 관계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른바 그 방 안에서만 모든 생활을 하는 예. 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함께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 특이한 점이요. 칼을 3자루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 이 3자루씩이나 가지고 있었냐 경찰이 물었더니 불안해서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이상 성격적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예.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칼을 준비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방어용으로서 예. 칼을 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쭉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2016년 5월에 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사건과 어떻게 뭐 유사점이 좀 보이세요? 일단 강남역 그 화장실 살인 사건은 여성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보냈고 여성만을 이제 공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을 보면 여성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사고 체계는 좀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여성들이 지금까지 나를 굉장히 공격해왔다, 나를 괴롭혔다 이런 진술을 했죠. 그 남성은. 그렇죠. 이번 사안은 그 3줄 앞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남성인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동기와 의도가 있는가는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만 지금 알려진 사항에 의하면 남성을 왜곡된 사고체계에 의해서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남혐에 관한 범죄의 극단적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예, 소위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대책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정신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 조기에 발생한 경우 치료로 빨리 유도를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네. 네. 그 전체적인 이제 범죄와 비교를 해보면 200만 건의 범죄가 생기는데 정신장애에 의한 비율은 0.1에서 0.3%에 불과한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경우는 2.1%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 정신병력자에 대한 그 배제와 편견도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사전에 좀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 협조 같은 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범죄로 빠질 위험이 큰 거잖아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또 사실은 아주 그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아주 원활하고 또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범죄로 나가지 않게 됨이 그 일반적입니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지내고 사회적인 외톨이가 되고 이런 경우에 정신적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쉽게 그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여 또 가족의 관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버스 안에서 해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요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묻지마 범죄,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벌어졌던 묻지마 범죄에 대해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요즘은 뉴스닥은 저희가 스페셜로 다양한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조합입니다. 이른바 석브라더스. 제가 그냥 마음껏 붙였어요. 첫 번째 석은 뉴스닥의 터줏대감이죠. 사실은 이번에 당선이 돼서 출연 안 하기를 본인은 학수고대했지만 또 출연을 하게 된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는 당협위원장 타이틀을 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거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그 총사퇴하기로 해가지고 총사퇴했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제는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로 불러주십시오. 독립야구연맹 총재님. 네, 총재. 더 높아지셨네요. 원래 당 총재 이런 건 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준석 총재님. 이회창 총재 이후로 없던 제가 총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호칭 정리 제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총재라고 불러요 진짜? 총재라고 부르겠어요. 좀 어색하지만 불러보고.
또 한 명의 석은 뉴스쇼에 처음 출연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었어요. 아주 시원하고 화끈한 논평으로 유명한 분이죠.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골 방송인 양문석입니다. 시골 방송인 왜 시골 방송? 방송을 하루만 서울에 와서 월화 방송하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또 일요일까지는 그 통영에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가 통영이기 때문에요. 그 방송하러 4시간 30분의 버스를 타고 왔다가 세상에. 그리고 심야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시골 의사 있었잖아요. 저 이제 시골 방모모처럼 시골 방송인 양문석으로 불러주세요. 시골 방송인 양문석 이사장님. 아니 뭐 오늘 총재님 이사장님 네. 너무 무겁지 않아요? 좀 그러네요. 뭐 우리 이준석 총재는 총재가 좀 어울리긴 하나 저한테 이사장 이렇게 하면 가벼운 양문석의 무거운 직책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원래 양문석 박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박사인데 박사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자 오늘 박사로 그럼 호칭은 정했습니다. 뉴스쇼 애청자들은 이제 처음 만나보실 거예요. 양문석 박사님. 평소에 방송은 들으시죠? 뉴스쇼? 네.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이 스튜디오. 한 10여 년 만에 그 출연을 했는데요. 상당히 변함이 없다. 정말 변함이 없다. 도대체 CBS 경영진들은 스튜디오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 왜 이러세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사실상 CBS를 먹여 살리는데 정말 변함없이 10여 년 전에 그 장비와 그 시계와 그리고 밖에 PD의 얼굴, 엔지니어의 얼굴만 좀 바뀐 것. 이것 외에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김현정 PD의 얼굴이 주름이 좀 늘었다. 이 정도가 10여 년 전과의 달라진 것 없네요. 참 안 바뀌네요. 박사님.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합니다. 영업 정지 처분, 출연 정지 처분을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괜한 걸 시켰어요. 양문석 박사 나오시자마자 셉니다. 자, 이 두 분 석 브라더스와 함께 오늘 함께하는 뉴스닥.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오늘 뉴스닥 상한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양문석 박사님 상한가. 네네. 저는 월드컵 선수들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월드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월드컵 선수들이냐면 독일전 추가 시간에 우리가 이제 2골을 넣으면서 그동안 1차전, 2차전에 그 엄청난 비난을 한 번에 이제 털어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 40년대, 50년대 이제 뛰었던 선수고 70년대 뉴욕 매치 감독을 했었습니다. 명언을 2개를 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고 하는 것들을 딱 축구로 바꾸면 축구 후반전 추가 시간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기베라가 또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독일전에서 보여줬다. 제가 이제 토영에 살고 촌에 사니까 저같이 유명한 사람을 보기 힘들잖아요. 촌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보면 많은 이야기를 겁니다. 통영분들 항의 옵니다. 우리가 왜 촌이야. 여기 통영까지 이게 전파가 안 갈 거리요. 갑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이제 선후배들이 저한테 독일전을 보고 나서 문수가 참 세상은 축구하고 똑같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자신들의 삶을 독일전의 한국 대표팀을 보고 많이 또 자극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설마 우리가 독일을 비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많이 1대0도 아니고 2대0. 김 PD 그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얘기 해보세요. 우리가 독일전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고 그 독일전의 한국 대표팀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뭐 스포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는 하세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충분히 줄만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 많이 해요. 우리 김성근 감독 있잖아요. 프로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이 또 이런 야구 명언을 남깁니다. 한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진다.
한계를 설정하면 진다. 자, 우리가 벨기에전에서 1대0으로 집니다. 멕시코전에서 2대1로 집니다. 스웨덴전에서 스웨덴전에서 그 1대0으로 지는데요. 예. 스웨덴전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었으면 훨씬 더 재미난 축구, 의미 있는 축구, 이기는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너무 한계를 설정하고 1대0이라도 반드시 이기거나 비겨야 된다. 이런 이 목표 설정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래서 분석까지. 김성근 감독이 이야기했던 모든 스포츠든 모든 삶의 그 경쟁이든 한계를 설정하면 진다라는 측면의 명언은 또 한 번 우리가 독일전과 스웨덴전을 비교하고 멕시코전과 비교했었을 때 또 한 번 깊게 한번 좋은 말씀이네요. 이사장님 다우십니다. 박사가 이야기하면 학설이거든요. 박사가 이야기하면 학설이고 이거는 진중하고 깊게 말은 가볍지만 듣는 분들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대구에 이제 출장 갔다 왔는데요. 대구에 가 보니까 대구 분들이 원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동안은 가는 데마다 조현우 선수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골키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원래 스포츠랑 정치랑 약간 비슷한 게 둘 다 약간 우리 팀 이겨라 성격의 그런 어떤 응원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러면서 우리 팀이 한 2년 동안 계속 졌다라는 이미지가 좀 대구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가대표팀의 선전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멤버 중 하나가 대구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는 또 조현우 선수였다 이런 분석하면서 그 정치에서 약간 좀 그 한동안 패배 심리가 있었던 것을 보상받는 그런 문화도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구 FC가 지금 최하위거든요. 12위. 근데 거기서 조현우 골키퍼 이렇게 잘해낸 거니까 대구 분들이 더 기쁜 거죠. 원래 그러니까 대구도 스포츠인데 야구 같은 경우 자부심이 굉장히 센 도시였는데 광주랑 더불어가지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거의 그전 3, 4년 동안 1위만 하다가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보상 심리 아까 말했던 건 대구 FC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또 대구의 어쨌든 자랑이라고 이제 조현우 선수를 지켜올리기까지 하니까 확실히 약간의 힘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선민 선수. 근데 그 인천 유나이티드 좀 자꾸 BD 진행자가 이 개입을 자꾸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기 양문석 지금 우리 박사님. 이준석 총재가 대구 FC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스포츠의 정치학으로 또 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기 뒤에가 우리 준비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축구 얘기만 하다 끝나네요. 아니, 뭐 80년 강주 항쟁 이후에 혜태 타이거즈가 그 호남 사람들의 가슴을 계속해서 달래주고 풀어줬잖아요. 그다음에 IMF 시절에 박세리, 박찬호가 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풀어줬잖아요. 여러 가지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스포츠가 또 많은 위로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목을 치라고. 자, 월드컵 대표팀을 상한가로 뽑아주신 양문석 박사에 이어서 이준석 총재가 꼽은 상한가는 뭡니까? 야, 이거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이분을 골라야 되나라는 고민했던 누구길래요? 게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 취임했죠.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사실 선거 기간 동안은 하한가 갈 뻔한 적도 많은데 이번엔 상한가 확실히 맞아요? 저는 항상 상한가 기준을 이제 뉴스닥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관심 받을 것이다로 이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하는 행보들을 보니까 이번에 뭐 인수위 같은 경우도 크게 차린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무덤이었어요. 정치인들의. 왜냐하면 인구는 1,300만 원짜리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지만은 결국 또 넓다는 게 하나의 독이 돼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이미지의 약간 광역자치단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들어가면은 정치 생명이 이제 거기 끝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남경필 지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경기도 북부의 이해관계와 경기도 남부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김문수 전 지사 그렇고. 그렇죠. 그럼 손학규 지사도 물론 그 뒤에 대표까지 하고 했지만은 결국 대권의 꿈까지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들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개인기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이슈 파이팅 능력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남경필 지사가 처음 취임했을 때 연정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갖고는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와서의 평가거든요.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막 지금 이번에 있었던 선거의 파고를 넘을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파고를 한번 이겨낸 거거든요. 보면은 그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지금까지 성남시장 때 보였던 쇼맨십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또 관심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좋은 지금 상황과 다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인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 대권 주자군 이제 구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어떻게 실적을 입증해 보일까 이제 그게 좀 귀추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양문서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사실 최대 약점은 이번 선거 거치면서 사생활 문제 그리고 사생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선거 내내 발목을 잡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번엔 붙었지만 여기까지다 정치 인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이번에 이걸 잘 넘고 나면 오히려 대선까지 가도가 쭉 뚫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양 박사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많은 유권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사로 시켜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시를 바꿔 나갔던 이재명의 기술과 능력 이 부분을 다시 경기도를 어떻게 또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성남시에서 했던 그러한 그 정책 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실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과정에 있어서 워낙 독특하고 새로운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호응했던 그런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년배당, 무상교보, 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다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그런 시도들을 이 경기도 단위에서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인데 법에 아주 해박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행정법 관련 조례 관련들을 어떻게 요리해내느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리를 공고히 할 수도 있고 성남시에 재탕을 했었을 때는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능력을 보여주면 그럼 사생활 문제 이런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이제 정치인들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보통 큰 틀에서는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 실적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 있고 한 가지는 또 이제 품성이나 인성 이런 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부류를 살펴보면은. 지금 와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언급해야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뭐 트럼프 여기다 저는 이재명 시장까지 같은 이렇게 부류를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으로 이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들, 이분들이 뭐 비슷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대쪽 이제 품성이나 이런 걸 평가받는 거는 뭐 지금 와서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처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게 뭐 신뢰의 정치인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선거 전까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품성이나 인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으로 이제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에 취임한 뒤에 이제 실적으로도 평가받지만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선되기 전에 그분도 논란이 참 많았어요. 보면 BBK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당선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뭐 다시 이제 한 5년 뒤에 불거지긴 하지만은 한동안은 이제 그게 잦아들거든요. 취임한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도 이재명 지사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벌었다. 한 4년 정도는 자기 일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기간 떨어졌으면 사실 이걸로 끝인 건데 여기서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추락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시 한번 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엔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한번 표면화되게 되면은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오늘 됩니다. 두 분은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거다. 이대로 끝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석브라더스라고 하니까 김정온 님이 이준석 유재석인 줄 알았다. 양분 석이 나와서 좀 실망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실망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이재명 지사 고르면서 이준석이 이재명을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발언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대권 주자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언급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좀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실력으로 거기까지 뚫고 온 것 자체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가 워낙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 이명박 구도가 생겼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내 어떤 그룹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장이란 말이 입에 붙네. 지사. 사실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당연하죠. 지사에 대한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기 오늘 때문에. 100만 안티 예상합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하한가. 양문석 박사님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가 하한가로 설정을 했는데요. 당 상황 보면 하한가 줄만한데. 당 상황만 가지고 하한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 자유한국당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전체 당직자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근데 저는 왜 하한가를 지금 던졌냐면 개헌 논의를 또 이 불시에 던졌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방송에서 토론을 하면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제 보수 성향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신 한 켤레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헌신. 이미 헐어버린 신. 그렇게 발음이 제가 안 좋나요? 다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방송 인터뷰인데 저만 자막 다는 거 가장 싫어해요, 제가. 아니요, 사투리 구수하고 좋습니다. 헌신. 헌신 한 켤레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간제 개헌이니 그다음에 갑자기 국회에서 해야 될 국회의 몫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와 회동하자 하면서 말을 바꿨던 거 다 빼고 지금 시점에서 왜 또 개헌 논의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작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 오후에 나왔죠. 오전에 던졌던 국회 연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전국을 돌파하거나 전국의 이슈를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헌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그것들이 또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고 헌신의 한 켤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걸 던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분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개헌의 선거법 개정을 연계해서 이제까지의 소선구제로는 이제 더 이상 필패와 참패와 완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흐리는 거다. 그다음에 당파 싸움의 눈가림이고 개업 입법 지연의 이 노림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꼼수의 대가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좀 정치를 정면 돌파하고 정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국민들이 정치권에 준 메시지인데 또다시 헌신발을 꺼내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걸로 돌파 어려울 거다라는 그 말씀이신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하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이준석 총재의 하한가 듣고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청와대 경제팀을 하한가로 이제 했는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거든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가 이제 한 가지 우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정제를 이제 갖고 왔고 그러다 보면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정부들이 그렸던 건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은 처방이라서 그랬던 건데 이번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내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방향전환을 하자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한 대로 좀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최저임금 또 한번 정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올렸더니만은 실제 맞닥뜨리니까 올 초에 어떻게 되더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률 같은 것들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엔 더 빠르게 고용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의 의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변수들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너무 경직되게 대응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오늘도 이야기 뜨겁게 하다 보니까 하한가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더 토론은 좀 어렵겠고. 양 박사님, 통영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자 꽤 많이. 고맙습니다. 통영에서도 귀 기울이고 있다. 이런 문자 힘 입으셔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랑은 정말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문석 박사, 이준석 총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 선수단이 돌아왔습니다. 아쉽게 16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값진 1승을 거뒀죠. 57위가 1위 독일을 꺾는 월드컵 역사상 손꼽히는 이변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참 애썼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월드컵 나가기 전에 A매치 경험이 딱 2번 있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축구 데뷔를 스웨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5년을 뛰다가 한국에 첫 출전을 한 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뽑혔고 훌륭하게 경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문선민 선수죠. 인천 유나이티드의 문선민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문선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문선민 선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굉장히 애띠네요. 토요일에 귀국하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독일전 흥분은 좀 가라앉았어요? 독일 상대로 승리를 거둬가지고 아직도 TV를 틀면은 그 경기가 나오니까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좀 꿈꾸는 느낌 같은 거 안 들어요? 꿈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축구 선수에게서는 이제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진짜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의 무대,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 자체가 꿈의 무대인데 독일을 또 이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 중에서도 무슨 꿈입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너무 귀한 꿈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귀국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제 와이프라든지 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뱃속에 아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아기가 한 7개월 됐죠, 지금 뱃속에 아이가.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초음파를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가기로 했어요. 만나러 가는군요. 아기한테도 이 승전보를 알리러.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독일전을 꿈같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선민의 대표팀 발탁부터 굉장히 꿈같은 일이었죠. 그때를 회상하자면은 그 전날에 5월 13일 날 저희가 상주 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경기에 뛰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에도 또 다시 잠을 잤어요. 근데 계속 이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계속 전화가 울려요. 네, 와이프도 이제 시끄러운지 그걸 무음으로 꺼놨대요. 계속 울리니까. 우리 신랑 자는데. 오랜만에 늦잠 자는데 이제 자다가 잠깐 깨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중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는데 대뜸없이 축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축하하냐고.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대표팀에 뽑혔다고. 친구가 어떻게 그걸 먼저 알았어요? 친구도 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장면을 문선민 선수나 문선민 선수 가족들은 설마 거기 내가 들겠어 해서 안 보고 자고 있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부모님도 이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이제 볼 겨를도 없었죠. 친구가 보고 선민아 뭐해? 너 축하해 됐어. 이렇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선민 선수 러시아에 입성을 했고 멕시코전, 독일전 2경기에 출전을 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렇게 멋지게 경기를 운용한 겁니다. 근데 스웨덴에서 5년 선수 생활을 하고 왔는데 스웨덴전에는 정작 기용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정작 스웨덴전은 못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이겨야 한다던 스웨덴전 지고 멕시코전 지고 국민적인 비난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대단했거든요. 그거 선수들도 알고 계셨어요, 현지에서? 그 스포츠 뉴스를 봐가지고 그거는 대충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비난이 있는 거는 잘 몰랐죠. 아니 사실은 2경기 지고 나서 남은 게 독일전이었잖아요. 다른 경기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계 1위 팀하고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독일전 앞두고. 독일전 앞두고도 멕시코전 때도 이제 저희가 아쉽게 졌지만 좀 저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멕시코전 끝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아니 스웨덴전 지고 멕시코전 졌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좀 팀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살아나가지고 좀 독일전에 저희가 좀 운도 많이 따르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전 그러면은 독일전 치르기 전에 이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 거예요,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저희가 좋은 경기를 펼치자고도 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자고 이렇게 선수들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섰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뛰다 보니까 해볼만 하네? 이길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딱 오던가요? 네, 그게 아마 경기 초반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좀 주도권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씩 공격을 할 때마다 좋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 이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왜냐하면 독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독일 선수들한테 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경기를 임했는데 그게 또 저희한테 또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하고 가자 이런 느낌. 그게 통한 거예요. 네, 잘 통한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끝날 때까지는 멕시코하고 스웨덴전 저쪽에서 동시에 경기 치르고 있는 팀들 결과 몰랐다면서요. 네, 저희가 1대0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벤치에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그 얘기를 살짝 엿들었는데 3대5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그마치 2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멕시코가 스웨덴 이겨주고 우리가 독일을 2점 차로 누르면 16강 가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선수들은 그렇죠. 멕시코가 저희도 경우의 수를 그렇게 다 생각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스웨덴이 그 경우의 수를 다 무너뜨려버렸네요. 막 우는 선수도 있던데요. 맞아요. 흥민이라든지 아니면 현우 형이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네, 흥민의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울어가지고. 그래요. 참 잘했는데 다시 독일전 얘기해도 또 다시 뭉클하네요. 울컥하고. 월드컵 대표팀의 문선민 선수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여러분 문선민 선수 부인이 인천의 볼수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수와 팬으로 만난 사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내는 서포터즈로 지금도 활동 중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여보, 나 인천 아니고 저 국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거야. 이러면은 이거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가 다른 팀을 가더라도
나는 인천을 응원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리스펙트 해주자. 존중을 해주자. 네. 존중을 해주자. 물론 이제 남편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팀은 절대로 인천을 응원하겠다 그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집에서도 감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 지고 들어가면은 뭐 집에서 저 반찬이 좀 시원찮게 나오겠는데요? 그래도 반찬은 잘 주더라고요. 저더라도. 문선민 선수 재밌어요. 여러분 K리그도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다시. 언제부터죠? 저희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가 있거든요. 7월 7일부터? 네. 저희는 7월 7일 날 있고 또 7월 8일 날도 시합이 있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구FC 골키퍼가 조현우 선수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조현우 선수하고도 마주치겠네요. 전반기에 저와 현우 형이랑 1대1 찬스가 나왔었어요. 네, 진짜 잘 막는 것 같아요. 좀 뚫기 어려워요. 뚫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조현우 선수를? 네, 저는 아직까지 현우 형한테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원래 이 K리그에서는 유명한 골키퍼였군요. 네, 원래도 꾸준하게 잘해온 형이라 네, 아주 든든하죠. 대구 선수들은. 그래요. 우리 K리그도 흥했으면 좋겠고 결혼식을 아직 안 치렀다고 들었어요? 부인이 좀 서운해할 법도 한데 언제 결혼식 치를 거예요? 아마 내년 겨울쯤에. 아이고 좋습니다. 지금 방송 탄 김에 문선민 선수 누구한테 한마디?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겠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신혼부부 문선민 선수가 아내에게 한마디. 여보, 행복이 엄마. 러시아 가기 전부터 40일 정도 같이 못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여보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남편이 될게. 많이 사랑해. 문선민 선수. 네. 이야, 그라운드에서 전사처럼 뛰던 그 문선민은 어디 가고? 저는 경기장 안이랑 밖에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다르네요. 네. 정말 꿀이 떨어지는 애교천사 같은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이 정말 듬뿍듬뿍 묻어나는 우리 행복이 아기도 예쁘게 키우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K리그가 잘 되길, 또 문선민 선수가 앞으로 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에 참 두드러진 선수였죠. 인천 유나이티드 문선민 선수였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참 스윗하네요. 박종성님 문자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감동하신 모양입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태풍은요 지금 서귀포 남동쪽 약 260km 부근까지 왔습니다. 정오에 제주도를 지나서 밤쯤이면 부산 앞바다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태풍이라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주변 단속 한번 다시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